한국 기술은 독일 기술 베낀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독일 엔지니어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라우스는 미국 엘라베마 한국 공장에 독일식 관리법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름 어느 날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장을 습격했습니다. 이민 집행입니다. 23명의 한국 직원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합법적 비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모두요. 그 순간 독일인 관리자가 내린 결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독일인이 폭로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크라우스예요. 저는 올해 52이고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제 이야기예요. 모든 건 뮌헨의 추운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제 상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책상을 톡하고 두드리며 웃었어요. 안드레아스, 새 임무가 생겼어요. 당신은 미국 엘라베마에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큰 공장을 운영하게 될 거예요. 저는 서류철을 열어봤어요. 반짝이는 기계가 있는 거대한 건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서류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속은 이상하게 불편해졌어요. 이 공장은 한국 회사 소유예요. 근로자들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독일식으로 진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아는 독일인 관리자가 필요하죠. 상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걸 베끼기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걸 만들 능력이 없다고 믿었어요. 독일 사람들만큼 똑똑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그들보다 낫다고 확신했어요. 지금 이렇게 글로 쓰려니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새 일자리에 대해 말했어요. 아내는 미국에서 살게 된다니 신나 보였어요. 모험처럼 들린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걱정됐어요. 어떻게 베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을까? 독일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기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몇 주는 금방 지나갔어요. 옷을 싸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구나라고요. 엘라베마에 도착하자 날씨는 덥고 습했어요. 공항에서 운전기사가 저를 태워 공장으로 데려갔어요. 멀리서 보이는 건물은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공장은 하얀 벽과 커다란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어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류철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좋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엉망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운전기사는 저를 정문에 내려줬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에 세련된 가구가 놓인 로비가 있었어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방문증을 건네줬어요. 박 박사님께서 3층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속으로 한국 관리자군. 내가 시키는 대로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어가니 벽에는 배터리와 전기차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끝에 열린 문이 보였고 안에는 컴퓨터를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크라우스 씨군요. 그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박도현 박사입니다. 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힘있게 잡았어요. 생각보다 키도 크고 벽에는 한국어로 된 상장과 상패가 가득 걸려 있었어요. 한번 둘러보시죠. 그와 함께 공장을 돌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기계와 정밀한 로봇 팔들이 완벽하게 움직이며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숙련된 손길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박 박사는 배터리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했어요. 제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어요. 직원들은 그가 지나가면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속으로 이건 독일 기술을 베낀 것뿐이야. 독창적인 건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완성된 배터리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배터리는 자동차가 수백 마일을 기름 없이 달리게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수 있죠.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불편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과장이라 여겼어요. 투어가 끝난 뒤 제 새 사무실에 데려다 줬어요. 창밖으로는 공장 전체가 보였고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내가 문제를 고쳐줄 거야. 독일식으로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첫날은 회의로 마무리됐어요. 대부분 한국인, 몇 명은 미국인 관리자들이 모여 생산성과 품질, 안전 보고서를 논의했어요. 수치들은 놀라울 만큼 좋았어요. 제가 다녔던 독일 공장보다 나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숫자는 속일 수 있지. 진짜 품질은 독일식 엔지니어링에서 나온다라고 합리화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통화했어요. 첫날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괜찮았어. 공장은 생각보다 크고 사람들도 친절했어. 하지만 고칠 게 많아 보여. 어떤 점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대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 공장을 더 나아지게 만들 거야.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엔지니어링이 뭔지 보여줄 거야. 그땐 몰랐어요. 앞으로 몇 달 뒤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제 선생님이 될 줄은요. 조용한 박도연 박사가 제 삶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여전히 예전의 안드레아스였어요. 모든 걸 안다고 믿었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었어요. 엘라베마 공장에서 보낸 첫 몇 주는 참 답답했어요. 문제를 찾아내고 싶어서 계속 살펴봤는데 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기계들은 매끄럽게 돌아갔고 직원들은 자기 일에 익숙했어요. 생산 수치도 훌륭했어요. 오히려 너무 잘 돌아가서 화가 났어요. 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공장을 돌면서 실수를 찾으려고 했어요. 안전 보고서와 품질 차트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직원들이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건 제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도연 박사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도착하면 그는 이미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숫자와 도표로 가득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세대의 컴퓨터 화면엔 공장의 다른 구역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마치 매를 닮은 눈빛으로 모든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괜히 가까이 지내면 제가 약하거나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다가왔어요. 제 사무실에 커피를 들고 와서는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줬어요. 저는 겉으로는 예의 있게 들었지만 속으론 독일 기술을 베낀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친다고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가장 큰 기계 중 하나인 7번 기계가 멈췄어요.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계였는데 이게 멈추자 생산 라인이 전부 멈춰버렸어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미국인 기술자 몇 명이 기계를 뜯어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패널을 열고 전선과 칩을 들여다봤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몰랐어요. 그때 박 박사가 나타났어요. 평소에 입던 흰 셔츠와 넥타이가 아니라 작업복과 안전화 차림이었어요. 한 손에는 공구 상자를, 다른 손에는 두꺼운 매뉴얼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손가락질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고 직접 기계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다리만 보일 정도로 기계 속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2시간 동안 그는 기계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다른 공구를 가져오라고 했고 가끔은 매뉴얼을 펴서 도면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들어가 작업을 이어갔어요. 손은 기름투성이가 됐고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인 직원들은 그의 행동을 존경스럽게 지켜봤어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면 재빨리 움직였고 누구도 그의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불이 켜지고 로봇팔이 움직였어요.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박 박사는 걸어나와 손을 걸레에 닿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관리자가 몸을 더럽혀가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독일 공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선 기술자를 부르기 마련인데 그는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하는 모습, 신입 직원에게 그림과 도표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저녁, 둘 다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은 기계 소리만 남아 조용했어요. 박 박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크라우스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나무도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다. 누구든 배워서 자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를 씨앗에 비유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비웃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친절이었어요.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가득 적힌 글씨, 계산식, 배터리 관련 도면들이 빼곡했어요. 이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깨끗한 에너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겨주는 일이에요. 그의 말은 제가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달랐어요. 저는 목표치를 채우고 절차를 따르는 게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는 훨씬 큰 가치와 목적을 보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직원들이 그를 존경으로 바라보는 눈빛,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태도,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까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혹시 박 박사가 단순히 독일 기술을 흉내낸 게 아니라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만약 그가 진짜로 뛰어난 전문가라면 저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직 제 자신에게 솔직히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 믿음을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자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천천히 봄날의 얼음이 녹듯이요. 박도연 박사님과 저는 거의 매일 아침같이 커피를 마셨고 공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을 존중하게 되었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공장은 이제까지보다 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계획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했고 품질도 완벽했어요. 대형 자동차 회사들에서 더 많은 주문을 요청해왔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사실 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제 경험상 일이 너무 잘 풀리면 보통 문제가 숨어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날은 7월 15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엘라베마의 여름 날씨답게 덥고 끈적거렸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산 보고서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큰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차들이 우리 건물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무 많고 너무 빨랐어요. 속이 싸해졌어요. 그 차량들은 방문자 주차장에 멈추지 않았어요. 정문 바로 앞에 서더니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어요. 방탄조끼와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총도 들고 있었어요. 군인처럼 보였지 평범한 공무원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보러 달려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직원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민 집행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민 단속이라니. 우리 한국 직원들은 다 합법적 서류를 갖고 있었어요. 비자도 제대로 있었고 규정도 모두 지켰어요. 그 무리의 리더는 회색머리에 차가운 파란 눈을 가진 큰 체구의 남자였어요. 방탄조끼 안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는 다른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직원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서류가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불과 몇 년 전 합법적으로 이곳에 온 박 박사님도 특별 취업 비자를 가진 선임 엔지니어들도 모두였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그들을 지켜봤어요. 박 박사님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는 걸 보았고 그분이 공장 성공을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던 착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니 참담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헌신과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멈추세요. 저는 요원들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합법적 비자가 있어요. 불법 이민자가 아니에요. 하워드가 저를 돌아보더니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친절도 의심도 연민도 없었어요. 물러나시지 않으면 당신도 체포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싸우고 싶었고 직원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총을 받고 요원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체포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선택이 부끄러워요. 그들은 우리 건물에서 23명의 한국 직원들을 끌고 나갔어요. 엔지니어, 기술자, 공장을 움직이게 한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박 박사를 차로 밀어넣으며 그분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있었어요. 그 실망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30분도 안 되어 일이 끝났어요. 차들은 죄수를 태우고 떠났고 공장에는 미국인 직원들의 울음과 지금 무슨 일이냐는 물음뿐이 남았어요. 저는 텅 빈 로비에 서서 누군가 제 복부를 세게 친 것처럼 아팠어요. 주변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상실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팀과 밀접하게 일해왔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관료, 변호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불렀어요. 일어난 일을 설명했고 우리 직원들이 합법적이라는 걸 호소했어요.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들은 모두 똑같았어요. 차갑고 무심한 관료적 말투였어요. 결국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요? 며칠? 몇 주? 몇 달? 가장 최악이었던 대화는 바로 하워드와의 통화였어요. 그를 겨우 붙들었을 때 그는 오히려 제가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들어보게, 크라우스. 엔지니어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네. 인도나 중국에서 데려오면 되지. 문제 해결됐네. 그 말이 제게는 변곡점이었어요. 이 문제는 이민법이나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의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보지 않는 문제였어요. 좋은 사람들을 파괴하면 좋은 것도 함께 망가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의 문제였어요. 그날 공장은 멈췄어요. 값비싼 기계들이 조용히 멈춰섰고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아무도 문제를 고치거나 개선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회사들의 주문이 취소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어디선가 구금되어 있을 박 박사님을 떠올렸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속단했는지 생각했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떠올렸어요. 결심했어요. 당장 한국 직원들을 돌려오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일어난 일을 숨기지 않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잘못 대우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옳은 일에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급습 사건 이후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기계들은 마치 잠든 거인처럼 멈춰 있었고 생산 라인은 텅 비었어요. 일자리를 간신히 지킨 직원들은 할 일도 없이 공장 안을 서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상원 의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고 변호사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회사 임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새 인력을 구하고 한국팀은 잊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박 박사님이 어디선가 구치소 같은 곳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국을 믿고 왔다가 배신당한 다른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급습 사건이 있은 지 3주 뒤,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사무실에서 텅 빈 생산 보고서를 멍하니 보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현지 신문사 기자였어요. 크라우스 씨, 공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어요. 성명을 내시겠습니까? 잠깐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하면 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회사는 화를 낼 것이고 정부 관계자들은 저를 미워하겠죠. 그런데 그때 끌려가면서 보여준 박 박사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야기는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한국 직원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헌신적인지, 그들이 모든 법을 지켰다는 사실, 그 급습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폭력적이었는지, 그리고 하워드 같은 관리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했는지를요.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민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예요. 좋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방 퍼져나갔어요. 다른 신문들도 받았었고 TV 뉴스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도 우리 공장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회사는 분노했어요. 독일 본사에서 제 상사가 전화해서 20분 동안 소리를 질렀어요. 회사를 망신시켰다.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해쳤다고 했어요. 절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원하면 자르세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샀어요. 박 박사님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고 했어요. 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중요한 걸 배운 한 인간으로서요. 한국행 비행기는 길고 불편했어요.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어도 할 줄 몰랐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만나주실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해야 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건물은 높고 깨끗했고 기술은 앞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과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무지했던 과거에 제가 떠올리던 뒤처진 나라는 전혀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작은 식당에서 박 박사님을 찾았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구금 생활이 그를 바꿔놓은 게 분명했어요. 저를 보자 놀란 기색은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어요. 우리는 나무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드디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연습해온 말을 꺼냈어요. 제 나라가 당신께 한 일,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품었던 생각들 모두 잘못됐어요. 박 박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안드레아스 씨,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죠. 그게 바로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는 구금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는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일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인 동료들이 보내준 지지의 편지와 메시지도 들려줬어요. 좋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독일에도요. 중요한 건 그들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박 박사님은 저를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과 사업가들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들은 모든 일을 겪고도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가르쳐줬고 저는 한국에서 존중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독일보다 더 중요한지 배웠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 덕분에 정부는 급습 사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워드는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무엇보다도 박 박사님과 다른 한국 직원들이 원하면 다시 미국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서 공장을 다시 세웠어요. 박 박사님도 돌아오기로 했고 저는 공항에서 그분을 맞이했어요. 그 후 저는 국제 비즈니스를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박 박사님과 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매주 커피를 마시며 가족과 일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웃으며 얘기했어요. 당신은 제가 독일 기술만 베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바보였죠. 제가 인정했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의 모든 걸 발명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린 누구나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배우려는 마음이죠. 돌이켜보면 그때 직장을 잃은 게 제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았고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과 우정을 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게 됐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살 소녀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그림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다시 와주세요. 제 아빠가 일하고 싶어요. 미국 조지아주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에게 보낸 847통의 편지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에게 사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60조 원을 요구하며 압박했던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멈춘 공장, 떠난 기술자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향해 열리는 새로운 기회들. 북극 항로, 유럽 공장, 중동 허브까지. 단 한마디 아니오가 어떻게 세계 지도를 다시 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로엘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숫자만 다루는 사람이에요. 돈, 나라, 공장 같은 큰 숫자들이 제 일이에요. 런던에 있는 높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창문 너머로는 늘 회색 하늘과 분주한 거리 풍경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저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차트랑 그래프만 보면 어떤 나라가 강하고 어떤 나라가 약한지 알 수 있다고 믿었죠. 제 머릿속에는 늘 미국이 가장 강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 차트 속에서 그냥 작은 나라였어요. 자동차랑 휴대폰 몇 개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죠. 중요한 건 다 미국에 의존한다고 믿었어요. 늘 형 따라다니는 동생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크게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모든 걸 바꾼 그날은 평소랑 다르지 않게 시작했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로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커피를 뿜어버릴 뻔한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미국 떠나다. 공장 멈춰서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기사를 눌러봤어요. 기사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 미국의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 서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바로 노트랑 펜을 집어들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바로 끊었어요. 거기에 대형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멈춰 섰다는 소식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내내 제 차트랑 숫자들만 떠올렸거든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던 걸까요? 숫자들이 저를 속인 걸까요?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 햇볕은 뜨겁고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벌써 멀리서 팻말을 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었어요. 공장은 거대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주차장도 한산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멈춰 있었고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쓸쓸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어 들어갔을 때 표정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기도 했어요. 모두 공장이 멈추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한 남자가 군중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피부가 까맣고 팔이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미겔 산체스였어요. 이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단했어요. 우리는 한국팀과 잘 일했어요. 미겔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줬고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떠나게 했어요. 이제 보세요. 공장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빠짐없이 노트에 적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차갑게 뭔가가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히 차트 위의 숫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빈 공장 안은 정말 적막했어요. 기계도 멈췄고 컨베이어 벨트도 멎어 있었어요.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차트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작은 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한국은 늘 미국 말을 따를 거예요 라고 말해왔는지 떠올렸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미겔이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메모를 하는 걸 본 것 같았어요. 당신 기자예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나라와 돈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걸 꼭 이해해야 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을 땐 이곳이 살아있었어요. 최고의 차를 만들었고 모두가 일자리를 가졌고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는 텅 빈 공장을 가리켰어요. 정치인들은 한국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겁을 먹고 굴복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전부 받아 적었어요. 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차트와 그래프를 전부 침대 위에 펼쳐놨어요. 수년간 한국에 대한 데이터가 저를 속여온 건 아닌지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제 차트 속에서 한국은 늘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약하다던 나라가 왜 미국의 공장을 멈추게 했을까요? 힘이 없다는 나라가 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흔들었을까요? 눈이 아플 때까지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서서히 무서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며들었어요. 혹시 제가 애초에 잘못된 걸 측정해왔던 건 아닐까요? 혹시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던 걸까요? 혹시 제 숫자들이 수년간 저를 속여온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내일은 한국에 대한 진짜를 배워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날의 텅 빈 공장은 제게 차트가 가르쳐주지 못한 걸 알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힘은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 힘을 미국에게 보여줬고 저는 이제야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조지아 호텔에서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미겔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텅 빈 공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차트와 그래프는 그 순간만큼은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늘 한국이 문제라고 탓하는 보고서를 쓰는 대신 이번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기사 하나하나를 다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힘들게 만든 거였어요. 비자 절차는 일부러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 똑똑하고 숙련된 사람들을 마치 위험한 사람들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였어요. 그들도 미국에 집과 가족이 있었고 미국 친구들과 동료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거예요. 무려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라고요. 그건 웬만한 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었어요. 작은 아이한테 점심값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불량배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어요. 아니오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한국의 답변을 읽고 있었는데 커피가 다 식어버릴 만큼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우리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합의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제가 수년 동안 나라들을 연구해왔지만 작은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분명하고 차분하게 거절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독일 동료 클라우스 리히터였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국제 비즈니스라면 뭐든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나, 한국 헛소리 봤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굴복할 거야. 늘 그래왔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이 아니오라고 말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8개 주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어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기업들까지 나서서 한국은 컴퓨터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불안한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신문들이 한국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친구를 잃고 자국 경제를 해치는가? 미국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이런 제목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보통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화내면 모두가 미국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미국 사람들조차 자기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굴지도 않았어요. 고함을 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다른 나라들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만에 러시아가 한국 기업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독일은 세금 혜택과 공장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폴란드는 아예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산업단지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특별 비자를 내주며 중동 비즈니스의 허브로 한국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호텔 침대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을 초대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표시했어요. 지도 위에는 유럽에서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 기회의 무지개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억지로 한국을 붙잡으려 했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왜 머물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관한 오래된 차트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차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차트는 단순히 돈이나 공장 수만 세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것, 바로 존중을 포함했어요. 한국은 세상에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수학에서는 존엄이 가치였어요. 자기 존중이 단기 이익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쁜 거래에서 과감히 걸어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점점 깨달아갔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아니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났는데 그건 한국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는 증거였어요. 첫 번째 큰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어요. 저는 러시아 인터넷 포럼에서 자동차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가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중국 차는 이제 싫다. 너무 쉽게 고장난다. 현대차랑 기아차를 다시 들여와라. 그 차들은 믿을만했다.
라고 쓰고 있었어요. 비슷한 글이 수백 개나 있었어요.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다시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가족들이 기억하는 건 한국 차가 더 오래가고 고장도 덜 난다는 사실이었어요. 러시아 자동차 딜러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차를 파는데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 차를 팔고 싶어 했어요.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시장이 정치인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저를 흥분시켰어요. 배들이 북극해를 통한 새로운 항로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새로운 길은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길보다 무려 40%나 짧았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항로가 짧아지면 운송비가 줄고 운송비가 줄면 거래가 늘어나요. 그리고 얼음으로 덮인 위험한 바다에서 가장 좋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특수 쇄빙 화물선을 만들 수 있었고 액화천 연가스를 얼어붙은 바다를 가르며 나르는 초대형 선박도 만들 수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문을 닫고 있을 때 녹아내리는 북극의 얼음은 한국에게 새로운 바다를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독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장을 독일에 세우라고 하고 있어. 내 고객들까지 한국 기업들과 손잡을 방법을 물어오고 있어.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충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20년 동안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가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일이 한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가 말했어요. 클라우스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조지아에 있는 미겔에게서 왔어요. 그는 공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주차장은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점심시간마다 작은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불평만 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미겔이 전화로 말했어요. 노동자들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맺혔어요. 미국 노동자들이 자기 정부 대신 한국에게 사실상 사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유럽연합의 비밀회의 소식이었어요. 브뤼셀에서 한국 무역대표단을 은밀히 초청했는데 단순히 사업 제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국제무역규칙을 함께 만드는 자리에 한국을 초대한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초대받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 때마다 세계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증거가 더 나왔어요. 수십 년간 미국의 동맹이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에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차트에는 미국이 중심에 있었고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승인을 의존하듯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새 차트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 대륙을 잇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세계는 단순히 편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는 강요보다 존중을, 지배보다 파트너십을, 단기적인 요구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불공정한 대우에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나라들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었어요. 조지아의 그 텅 빈 주차장에 처음 섰던 날로부터 3달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주차장도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얼굴은
더 이상 화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대신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요. 미겔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담담히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847통의 편지를 썼어요. 노동자들, 그 가족들, 지역 상인들까지 모두가 서명했어요. 저는 서류철을 열어 편지를 읽어봤어요. 글들은 솔직하고 간단했어요. 어떤 건 컴퓨터로 작성됐고 또 어떤 건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몇몇 편지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깃발을 나란히 그려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제 눈물을 터뜨리게 했어요. 한 8살 소녀가 쓴 편지였어요.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의 그림을 그려놓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 와주세요. 제 아빠가 일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정치나 무역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함께 일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사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미국이 무역 정책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을 위한 공장이 착공에 들어갔고 폴란드 노동자들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준비하며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있었어요. 러시아 항만은 더 많은 한국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 화물선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얼어붙은 북극 바다를 통과해 물자를 운송하는 데 성공했어요. 기존 항로보다 여정이 8날이나 짧아진 거였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6개 나라에서 쇠빙 화물선 주문을 받았고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난주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나, 내 독일 고객들이 미국 무역 규칙을 따를 때보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고 진짜 동등한 파트너십을 대우해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 말이야. 저는 무역과 투자를 나타낸 차트들을 가득 띄운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제 한국은 수십 개 나라와 연결돼 있었고 그중 몇몇은 미국과의 옛 관계보다 더 강력해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기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나라가 제안을 해도 무조건 서두르지 않았어요. 꼼꼼히 검토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조건을 만들어냈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갔어요. 한국은 힘이 있어도 남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불공정한 대우에 아니오라고 말해도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기 이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국제 비즈니스의 규칙을 바꾼 방법. 보고서에서 저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수년간 한국을 잘못 판단해왔고 잘못된 것들을 측정해왔다고요. 크기를 힘으로 착각했고 목소리의 크기를 권력으로 착각했으며 요구를 리더십으로 착각했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장 중요한 척도는 존중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파트너를 존중하는 나라는 더 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반대로 위협과 압박을 사용한 나라는 잠깐은 이길지 몰라도 결국 신뢰와 충성을 잃어버렸어요. 옛날 제 차트에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새 차트에는 여러 개의 중심이 있었어요. 나라들이 상호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그 중심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가장 큰 군사력이나 가장 많은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원칙을 지킬 용기, 그리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지혜였어요. 미겔이 몇 달 전 말했듯 이건 정치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어요.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고를 존중해주는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나라들도 자신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나라와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불공정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존엄과 자존심은 강대국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3달 전,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뒤에 서 있는 텅 빈 공장은 낡은 사고방식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미겔의 서류철에 담긴 편지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불공정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세상과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예스를 외치고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정부 관료의 손에서 말이죠. 한국 기업들이 48시간 만에 미국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1200억 달러. 삼성이 단 이틀만 생산을 멈춰도 미국이 잃게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죠. 한국이 곧 무릎 꿇고 돌아올 거라고요. 1980년대 일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은 수년간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누구의 함정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미국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큰 건물에서 미국 정부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짙은 파란색 양복을 입고 7층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바쁜 거리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손에 커피를 들고 급히 일하러 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다른 나라들과 그들의 돈을 연구했어요. 숫자를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제 일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남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제게 그냥 작은 나라였어요. 물론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삼성과 현대는 큰 회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하는 쪽이라고 믿었어요. 미국이 뛰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높이 뛸지 물어봤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작동했어요. 저는 1980년대 일본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했어요. 일본은 너무 많은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일본은 듣고 따랐어요. 그들의 경제는 작아졌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한국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보고서를 읽었어요. 신문은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미국은 아직도 우두머리였다. 우리는 가장 큰 군대를 가졌다.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가졌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제 사무실에는 두툼한 카펫과 묵직한 나무 가구가 있었어요. 경제학 책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저와 중요한 정부 인사들이 악수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2025년 봄,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커피는 제가 좋아하는 대로 뜨겁고 쓰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모든 걸 환하게 만들었어요. 마이클 톰슨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제 보조였고 제 아래에서 일하는 젊은이였어요. 갈색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안경은 코에 삐딱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는 서류철을 건네줄 때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상사님, 조지아에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현대 자동차 공장이 멈췄어요. 저는 거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200억 달러가 밤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현대는 조지아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 전역에 차와 트럭을 만들었어요. 저는 서류철을 열어 첫 장을 읽었어요. 글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히 오전 9시 14분에
현대 공장의 모든 기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노동자가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20분 후 톰슨이 더 나쁜 소식을 들고 돌아왔어요. LG의 배터리 공장도 멈췄다고 했어요. LG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많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만들 수 없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16분이었어요. 불과 62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 기업 두 곳이 작동을 멈췄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경제를 공부했어요. 무역 전쟁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조직적이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들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발밑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손에 든 서류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안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한국을 설득해 마음을 바꾸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컵 속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방이 이전보다 작아 보였어요. 저는 큰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응시했어요. 숫자와 글자가 페이지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질문으로 빙글빙글 돌았어요. 왜 지금인가요? 왜 이렇게 빠른가요? 왜 동시에 일어났나요? 창밖의 워싱턴 DC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사무실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저는 몰랐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미국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치려 하고 있었어요. 평범했던 제 아침은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올 것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고개 숙이고 와서 용서를 빌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의자를 이리저리 돌리며 그렇게 제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넥타이가 목을 너무 조르는 것 같았어요. 계속 당기고 바로 잡았어요.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몇 분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책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창문으로 갔어요. 우리 속에 갇힌 동물 같았어요. 전화가 오전 내내 울려댔어요.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답을 원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같은 연설을 했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저희가 더 필요해요. 이건 그냥 작은 방해일 뿐이에요. 곧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점심 후에 톰슨이 다시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는 두툼한 서류 더미를 들고 있었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계속 당긴 흔적이 있었어요. 긴장하면 항상 그랬듯이 안경을 콧등 위로 밀어 올렸어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장에는 숫자와 차트가 가득했어요. 1980년대의 일본은 미국에 제품을 많이 팔았어요. 미국이 화를 내면 일본은 갈 곳이 없었어요. 미국 말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들이 망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차트는 한국이 전 세계에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유럽은 한국 차와 휴대폰을 샀어요. 아시아는 한국의 철강과 선박을 샀어요. 아프리카는 한국 건설 장비를 샀어요. 남아메리카조차 한국 전자제품을 샀어요. 숫자를 응시하느라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한국 제품 구매를 멈춰도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톰슨은 서류를 더 올려놓았어요. 삼성은 중국, 인도,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고 현대는 터키, 러시아, 브라질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LG는 유럽 전역에 전자 공장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입이 바싹 말랐어요. 커피잔을 집으려 했지만 비어 있었어요.
제가 눈치 못 채고 다 마셔버렸어요. 더 아래쪽에 있던 최악의 서류가 있었어요. 미국 회사들이 한국 부품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아이폰은 삼성 화면을 쓰고 테슬라 자동차는 LG 배터리를 쓰고 보잉 항공기조차 한국 철강을 썼어요. 이 숫자들을 보며 휘청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미국 회사에 부품 공급을 끊으면 우리 공장들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휴대폰이 작동을 멈추고 우리 차가 달리지 못하고 우리 비행기가 날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톰스는 제 책상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그가 이미 제가 이제야 깨닫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조지아 주지사 맥케인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그는 그 주를 운영하는 크고 소리 큰 사람이었어요. 문자는 짧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12만 개 일자리 위험. 지금 당장 해결해.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보았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참 작아 보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작은 나라가 한 번의 결정으로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톰슨이 부드럽게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차트를 가리켰어요. 이건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조지아뿐 아니라 텍사스, 엘라베마, 오하이오, 캘리포니아까지였어요. 숫자는 엄청났어요. 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 부품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더 커지면 고통받을 200만 개의 가족이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잘못 봤어요. 항상 큰형 미국이 말하면 따라오는 어린 동생으로 봤어요. 하지만 동생도 자라요.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반격할 만큼 강해져요. 톰스는 서류를 챙기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한마디 했어요. 제 피가 얼어붙는 듯한 말이었어요. 상사님, 한국은 이걸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 같아요. 그가 나간 뒤 저는 해가 지는 동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어요. 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차가워졌어요. 제 가슴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끔찍한 두통으로 깼어요. 알람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더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서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건물은 텅 비어 있고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로비에는 경비원들만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가자 발소리가 울렸어요.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제 심장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삼성이 텍사스에서 자금을 빼고 있었어요. 1,700억 달러. 사라졌어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공장 계획을 중단했어요. 500억 달러. 취소됐어요. 현대는 새로운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300억 달러. 끝났어요. 각 뉴스는 제 배를 한 대씩 때리는 주먹 같았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첫날에 3,730억 달러가 날아갔고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6,230억 달러가 됐어요. 마치 도미노가 길게 쓰러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한 한국 기업이 떠나면 다른 회사들이 뒤따랐어요. 한 주가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주들도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휴대전화가 멈추질 않았어요. 각 주의 주지사들이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공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기자들은 정부가 무슨 조치를 할 건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점심을 먹는 것도 멈췄어요. 제때 집에 가는 것도 멈췄어요. 매일 18시간씩 일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짙은 파란색 양복은 구겨지고 머리는 엉망이 되었어요. 어떤 아침에는 면도하는 것도 깜빡했어요. 톰슨이 제게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삼성은 단지 미국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없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2해 전,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때 기사를 읽기는 했지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틀렸어요. 큰 기술 박람회에서 삼성은 볼리라는 로봇을 공개했어요.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집을 돌아다니고 사람과 대화하고 음식을 만들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 도움 로봇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운 건 로봇 자체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었어요. 로봇의 두뇌는 삼성 컴퓨터 칩이었어요. 심장은 삼성 배터리였고 눈은 삼성 카메라였어요. 귀는 삼성 마이크였고 팔과 다리는 삼성 모터를 썼어요. 얼굴까지도 삼성 화면이었어요. 삼성은 미국산 부품 하나도 사지 않고 로봇 전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의 로봇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친근하고 도움되는 만화 캐릭터처럼 보였지만 제겐 괴물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톰슨이 또 다른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빨간 글자로 TOP SECRET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어봤어요. 제목을 보자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삼성이 48시간 동안 칩 생산을 중단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 장은 단순했지만 무서웠어요. 삼성이 단지 이틀만 생산을 멈춰도 미국은 즉시 1200억 달러를 잃게 돼요. 우리의 가장 큰 기업들이 멈출 거예요. 테슬라는 삼성 배터리 없이는 차를 못 만들어요. 아마존은 삼성 칩 없이는 서버를 못 돌려요. 엔비디아는 삼성 메모리 없이는 그래픽 카드를 못 만들어요. 애플은 삼성 화면 없이는 아이폰을 못 만들어요. 심지어 우리 군대도 삼성 부품이 필요했어요. 전투기들은 날기 위해 삼성 칩을 사용했고 잠수함은 수중 항법에 삼성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미사일은 목표를 찾기 위해 삼성 센서를 썼어요. 미국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 기술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약장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약에 중독된 환자였어요. 그 주에 맥케인 주지사가 워싱턴으로 왔어요. 그는 두껍고 회색 머리에 붉은 얼굴을 가진 크고 시끄러운 남자였어요.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화난 곰처럼 보였어요. 그는 탁자에 주먹을 내려찍어 제 물컵이 튕길 정도로 세게 쳤어요. 너희들이 우리 경제를 부쉈어.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의 버팀목이었는데 너희가 이를 한 번에 분리해버렸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 조용하고 겁에 질렸어요. 맥케인은 굵은 손가락으로 우리 모두를 가리켰어요. 이건 단지 컴퓨터 화면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의 가족들이에요. 부모가 일자리를 잃어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 약값을 못 내는 조부모들, 사라져가는 마을들입니다. 맥케인이 떠난 뒤 방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동료들을 둘러봤어요. 정부에서 오랜 기간 일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아주 늦도록 남아 있었어요. 청소부가 와서 쓰레기통을 비웠고 경비원이 2번이나 와서 확인했어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돈이나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수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바쁘게 살 동안 한국은 조용히 우리 없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정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그 함정에 성큼 들어와 버렸어요. 3주가 흘렀지만 마치 나쁜 꿈 같았어요.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생겼고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믿어왔던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제 상사인 레이몬도 장관은 중요한 인사들과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녀는 탁자를 두드리며 곧 한국이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40년 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결국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컴퓨터 화면에서 매일 보고 있던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독일은 한국에게 공장을 지으라고 1000억 유로를 내주고 있었어요. 그건 대부분의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어요. 독일 지도자들은 한국 기업인들을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접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어요. 영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1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어요. 15년이요. 그건 삼성과 LG가 정부에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프랑스는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기술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로와 건물, 학교에 2천억 유로를 썼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첫 번째로 이주한 한국 가족들을 환영했어요. 매일 새로운 나라들이 미국 대신 자기네 나라로 와달라며 한국에 애원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모두 다른 아이랑 놀겠다고 선택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은 독일과의 화상회의에서 왔어요. BMW의 한 직원이 뮌헨 자동차 공장을 보여줬어요. BMW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독일 노동자들은 완벽하게 일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 화상회의에서 저는 한국 로봇들이 독일인들과 나란히 일하는 걸 봤어요. 로봇 옆에는 삼성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본 어떤 기계보다도 빠르고 정교했어요. 작은 나사를 부러뜨리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었고 자동차를 흠 하나 없이 칠할 수도 있었어요. 그 독일인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한국 로봇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삼성 로봇들은 우리 독일 기계보다 더 뛰어나요.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로봇들은 피곤해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해서 배우고 매일 더 똑똑해져요. 그날 밤 저는 모두가 퇴근한 뒤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건물 안은 공기 통풍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는 워싱턴 D.C.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옛날 동화 속 용들을 떠올렸어요. 오랜 세월 동굴 속에 잠들어 있어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용들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용을 깨우면 그들이 눈을 뜨고 날개를 펼칠 때 모두가 그 힘과 두려움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한국이 바로 우리의 용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고 약하며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항상 큰형 미국의 말을 따라야 하는 동생처럼 대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바쁠 때 한국은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건설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위협하고 요구할 때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억누르려 하는 이날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뒤돌아설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없이도 미래를 만들 계획을 해왔던 거예요. 자정쯤 톰슨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머리는 평소보다 더 엉망이었고 셔츠에는 커피 얼룩이 있었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지쳐 보였어요.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게 건넸어요. 이번 건은 숫자나 차트가 아니라 사진과 지도였어요. 사진에는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세워지는 한국 공장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 학교, 의사들이 새 의료 지식을 나누는 한국 병원, 과학자들이 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국 연구소들이 보였어요. 지도에는 한국에서 지구 모든 대륙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 선이 대양과 대륙을 가로질러 마치 거대한 몸속 혈관처럼 뻗어 있었어요. 한국은 심장이 되어 세계로 기술과 지식을 펌프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톰슨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탄한 듯 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게 끝나버린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을 떠나려던 게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없이 더 나은 걸 만들 계획이었어요. 톰슨이 떠난 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청소부가 와서 복도를 청소했고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채우며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진 옛성의 폐허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미국, 다른 나라에 뭐든 명령할 수 있던 미국은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힘이란 크거나 시끄럽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힘은 똑똑함과 준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있었어요. 용이 깨어났어요. 아름답고 무섭고 막을 수 없는 모습으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지켜보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땅에 남겨졌을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24일 전 짙은 파란 양복을 입고 세상을 안다고 믿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건 더 작고 조용하고 지혜로워진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리를 세우는 자가 벽을 쌓는 자보다 미래를 가진다는 걸,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걸 존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경을 얻는 자에게 진짜 힘이 있다는 걸 드디어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